일부의 마지막에서 그 야마가타라는 그 일본 정치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익선, 일본의 이익선은 조선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일부의 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갑신정변 얘기 잠깐 해주셨었는데 네. 그 일부 소개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게 3일천하 실제로는 뭐 만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뭐 돈 빌리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김옥균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원대한 그 이상을 가졌던 분이고 한데 이 귤린형 기자는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행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한 면이 많았다. 아마추어 같은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길륜형 스스로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당대 일본 정치인들의 평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몰차게 뭐 이노우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여러 중요한 사람들 나오는데 뭐 청으로부터 그렇게 갑자기 독립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좀 천천히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후쿠자와 유키치는 김옥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뭐 정계 핵심 인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뭐 제한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신정변이 실패하는 걸 보고 나서 어쨌든 간에 김옥균은 뭐 그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뚫고 지나가서 한번 뭔가 질러본 것인데 기반이 뭐 튼튼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금방 좌절을 하게 된 것이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생각을 길륜형 기자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허무하게 실패하는 광경을 목격한 그의 대조선과는 차갑게 식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조선이랑 뭘 좀 해보기는 쉽지가 않아. 함께 아시아를 발전시킬 여유가 없다. 매정하기 짝이 없는 절교선언을 한다. 이렇게 쓰면서 1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런 발언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나요? 저희가 이 나쁜 놈 언제 너 보고 우리가 같이 아시아를 발전시키자고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곤 하는데 정말 핑계 잘 된다. 뭐 그러겠죠. 조선에서 일어나는 저 난리굿을 보면서 기대를 품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실망하는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 실제로 그랬을 수 있고 뭐 좀 해석의 영역으로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부가 끝나고 있고 2부에도 이 선택의 기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2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부 선택의 기로가 다루고 있는 시기는 청일전쟁부터 의화단 사건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일본과 러시아가 대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구미열강은 여전히 한반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시기이고요. 다만 조선 내부에서는 이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시기였고 조선 정부조차도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였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역량은 지난 시기,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전 시기에 국가 역량을 크게 축적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일본의 역량과 조금 잘 좀 결합을 해서 이 역량에 의지해서라도 조선의 내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이 2부는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두 사건은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이걸 빌미로 해서 청나라와 일본 양군이 한반도에 이제 출병을 하게 되죠. 애초 양국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양국이,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개입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외교론자이자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 청나라와 교섭을 해서 동학군을 진압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하고 또한 동시에 양 국가가 이제 철군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좀 의외이긴 하죠. 저희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면 한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뭐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일본 내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온건파로 분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온건한 입장을 취했는데 뭐 약간 낯선 이름이긴 하죠. 여기서 일본 내의 강경파인 외무 대신 무스 무네미스가 등장해서 무스 무네미스. 네. 무스 사이에. 네, 이름이 무스입니다. 네. 어디까지 잤지? 죄송합니다. 네. 무스가 등장을 해서 머리카락을 빳빳하게 세우듯이 강경하게 철군을 반대하고 청나라를 배제해서라도 일본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입장을 끝내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일단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이제 일전을 벌이는 것이 되고요. 조선의 내정개혁의 측면에서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내각을 만드는 데 이르게 되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조선 정부의 대응은 정말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네. 일부에서는 개혁을 원하는, 개화를 원하는 일부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외세에 손을 벌리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계속 그런 것들을 거부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막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조선 관군이 초반에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야 어떻게 외국 군대한테 그 우리나라 백성들 때려잡아달라고 하냐, 자존심이 있고 이 국격이 있는 것이지, 이런 논의들을 뭐 고종과 신하들이 했는데 뭐 조금 밀고 들어오니까 바로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쟤네들 좀 때려잡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를 초대를 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일본이 와가지고 뭐 그때는 약간의 압박이 있긴 했지만 또 일본한테 가가지고 청나라 군대 좀 몰아내 주세요 얘기를 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엔 그게 절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고, 그 일본군 들어왔을 때도 뭐 외세에 의존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6.1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그런 것의 반복입니다. 다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준 것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는 이제 한반도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던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군의 실무 관료들이 추진했던 게 우리한테 친숙한 갑오개혁이죠. 뭐 우리가 연도 외울 때 뭐 늘 나오는 갑오개혁 나오는데요. 1894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추진한 1년에 몇 차례의 개혁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갑오개혁으로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갑오개혁 당시에 뭐 연좌제와 모비제와 조훈제도가 폐지가 되고 재혼이 허가가 되고 지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고 도량형이 통일되었으며 재정의 이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런 여러 개혁 조치들 중에서 저자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각 관제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고종이라고 하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을 제어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저자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 권력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인데, 이 갑오개혁의 핵심도 저자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결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죠. 어떻게 실패하냐면 이것도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는데, 청일전쟁의 결과로 청나라의 영토 일부를 이제 일본이 이제 떼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타이완 같은 곳을 일본 식민지로 누리게 되는데, 그때 얻어간 영토 중에 하나가 이제 랴오뚱 반도의 일부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일본이 영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서구 열강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개입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도 축소가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커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를 좀 의지할 만한 상대라고 판단한 고종은 악원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힘을 빌어서 성립되었던 가보개혁 그 내각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보개혁을 추진했던 실무 관료들, 김홍집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망하게 되죠. 2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고종의 못생긴 민낯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그 옛날 그 러시아 공사관인가요? 거기 터가 있어요. 건물. 지금은 아마 이렇게 종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건물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고종의 길이라는 그게 뭐 보존이 된 건지 뭐 새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괜찮은 산책길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덕수궁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길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가서 뭐 고종의 길이라고 돼 있길래 뭐지? 했더니만 아간파천 여기 아가 러시아였지 뭐 이런 그치.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고종이 정말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만 거의 잡놈이었다. 이게 그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이제 뭐 체제를 발표하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대한제국은 뭐 군주권이 짱이라고 일조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앞에 있었던 뭐 가보개혁이니 갑신정변이니 하는 수많은 개혁 움직임들이 기도했던 권력의 분산, 전제적인 군주권의 제한 이런 것들이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종의 폭주를 보며 모두가 절망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가보개혁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개혁의 시도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뭐 시점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단발령 이런 게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개혁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단발령하고 나라가 근대화되고 뭐 군사력이 강해져서 이때 이 시기에 물줄기를 바꾸는 많이 하는 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머리 짧게 자른다고 힘쓰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되게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줬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대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여러 종류 중에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겠는가. 근데 그게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근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책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라가 발전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하고, 그 안에서 괜찮은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갖게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의 권리를 제한을 하고 이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만약에 셋업이 됐으면 정말 당시 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를 밟지 않고 다른 미래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오히려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고 재정을 더 확충하고 그걸 뭐 이제 개혁 정책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올바른 정책들을 선택을 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물론 저자는 그 출발점이 이제 전제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논리적 간격이 좀 있기는 하죠. 그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독재 국가에서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손쉽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국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는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국가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그나마 좀 다른 결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갈림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2부에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898년에 관민공동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헌의 6조라고 하는 정치 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중추원이 지금의 사실상의 이제 의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도 고종이 일절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국가의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갈림길은 이제 끊어져 버렸다고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선택의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서 안 되는 길로 쭉 가는 모습을 책의 중반부에 저를 계속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종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참 이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반란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을까?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네. 이렇게까지 절박했다면 그리고 고종이 저렇게까지 악한 역할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리고 개혁을 한다는 거는 전제 군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포로? 이런 거 아니었을 텐데 말만 하면 뭐해. 자꾸 해달라고 하면 뭐해. 해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정말 다 실행력이 없었던 건지 저희 MBTI 검사 같은 거 중에 비슷한 그런 종류의 심리 검사 중에 버크먼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 실행력 실행을 하는 사람, doer,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thinker, 이야기하는 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다 사람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데 실행자가 없었던 건지 조선에서 한 명도 버크먼 검사상. 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 고종 탓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외세 탓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너무 다 모든 것이 다 고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또 인상도 좀 없지는 않았다. 사실 이 시기에 전근대적인 봉건 왕조 질서와 완벽히 결별하는 상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일본도 사실 전통적인 왕조 질서와 완벽히 결혼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이 시기에도 이제 가장 가까운 게 1910년대에 이르러서 신해 혁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조선 혹은 한국도 3.1 운동하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 만들면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전까지는 이런 왕조 질서와 완벽히 결혼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상상의 한계라는 게.